안녕하세요. 서울 아이안과 김마르다입니다. 오늘 저는 백내장 수술 하나부터 10가지라는 제목으로 백내장이 무엇이고 백내장 후에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백내장에 관한 모든 내용을 조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은 백내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녹내장 전문의로 사실 이제 10년 이상 진료를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녹내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과 의사로서 가장 많이 한 수술은 백내장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녹내장은 사실 약이나 레이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녹내장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대부분 백내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경과를 보다가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한테 어떤 점을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서 이제 백내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맨 처음에 백내장이라고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백내장이라고 듣고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백내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백내장은 이게 우리 눈의 단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과 의사들은 눈을 카메라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에서도 이제 사진을 좀 찍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카메라의 렌즈거든요. 왜냐하면은 거리에 따라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상이 선명하게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렌즈인데요. 우리 눈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정체입니다. 이 수정체는 빛이 들어가서 거리에 따라서 정확한 상이 우리 눈의 황반부, 시력의 중심부에 잘 맺힐 수 있도록 거리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이제 두께가 줄어들기도 하면서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빛이 잘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이제 거리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말랑말랑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이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그래서 조절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노안이고요. 더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렇게 혼탁해지고 뿌옇게 흐려지는 것이 바로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이 백내장이라는 질병은 우리 눈의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래 우리 눈은 빛이 들어오면은 황반부에 굉장히 선명하게 초점을 모아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백내장이 생겨서 뿌옇게 되면은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도 못하고 난반사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제대로 황반에 모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뿌옇고 선명하지 못한 상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오시면은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백내장과 녹내장은 이름이 비슷한데 백내장과 녹내장은 다른 병인가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내장은 수정체에 생기는 병이고요. 녹내장은 시신경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위치, 조직, 기전, 치료 방법이 다 다르죠. 이름이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질병입니다. 그러면 백내장으로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수술을 언제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수술을 바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답은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지금 현재 안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백내장 수술의 적기는 내가 보는 게 불편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항상 수술은 내가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수술법이 좀 어렵고 합병증의 빈도가 높고 수술이 굉장히 힘들게 진행이 될 때는 뭐 시력 0.5 중등도 이상의 백내장 이런 좀 이렇게 엄격한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술기가 원체 많이 발달하고 백내장 수술 위험도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내가 보는 게 불편할 때 수술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시력은 1.0인데도 백내장이 뿌옇게 껴가지고 사실 굉장히 침침하거나 가려지는 증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수술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백내장과 연관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사실은 백내장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그런 컨디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오시면은 백내장이 아주 심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백내장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원체 평균 수명이 늘어지고 100세의 시대인데요. 문제는 80세에는 괜찮다 하시더라도 결국은 백내장을 계속 놔두게 되면은 90세, 95세 이렇게 되시면은 굉장히 많이 안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은 국소 마취로 한 10분, 20분이면 잘 마치고 몸에 큰 부담이 없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인데요. 문제는 너무 연세가 높아지셔서 여러 가지 다른 기저질환이 있으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병 때문에 기침을 너무 많이 하시거나 바로 눕기 어려우시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치매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협조가 잘 안 되시는 경우는 국소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신 마취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수술 자체보다 이제 마취와 연관된 합병증이 걱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너무 연세가 높아지시면 수술을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수술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80세 이상이시면은 수술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백내장 진단을 받았는데 그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응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내장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응급수술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몇 가지 빨리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다치거나 뭐 벌침에 찔려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굉장히 심하게 부딪히거나 주변에 다쳐서 외상이나 염증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백내장인 경우에는 너무 백내장이 심해지면은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금 수술을 빨리 하는 거를 이제 권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 합병증을 동반한 백내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많은 것은 안압 상승을 동반한 백내장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하는데요. 백내장과 녹내장은 아까 전에 다른 병이라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백내장이 녹내장을 유발하거나 백내장이 안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백내장이 심하지 않아도 수술을 좀 빨리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환의 치료를 방해하는 백내장인 경우에도 역시 수술을 권유를 해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망막에 질환이 있다든지 녹내장이 있다든지 뭐 당뇨 망막병증이 있다든지 이래서 저희가 레이저 치료라든지 아니면 뭔가 계속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백내장이 가리고 있으면 환자분도 앞이 안 보이지만 사실 저희도 환자분의 눈 속을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백내장 수술을 좀 빨리 하는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금속 파편이 튀면서 외상성 백내장이 생긴 사진인데요. 보면은 하얗게 보이죠. 이게 아마도 이렇게 외상 때문에 수정체 낭이 상하게 되면은 백내장이 굉장히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백내장은 대부분은 10분, 20분이면 잘 끝나고 대부분은 한 번 수술로 끝나는데요. 이렇게 정말로 갑자기 하얗게 변해버리면 저희가 수술할 때 사용하는 약도 좀 달라져야 되고 수술의 술기도 좀 더 어려워지고 저희도 보여야지 수술을 하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상이 있는 경우는 조금 자주자주 보면서 백내장이 너무 빨리 진행할 것 같다 그러면은 빨리 수술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안압 상승과 이제 연관된 백내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게 이제 우리 눈은 눈 앞쪽에 방수라고 물이 차 있고요. 우리 몸의 물은 언제나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정상적으로는 여기 선모체에서 물이 나와서 홍채와 수정체 사이를 지나서 우리 몸의 우리 눈의 하수구 역할을 하는 섬유줄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방수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루는 압력을 저희가 안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선천적으로 이 길 자체가 굉장히 좁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백내장이 이제 자꾸 진행하게 되면 이 수정체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고 그러면 그 길이 더 좁아지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수정체와 홍채가 딱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은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뒤쪽에 고이면서 급격하게 안압이 오르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빨리 치료가 안 되면 여기가 붙어버려서 만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폐쇄각 녹내장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이 수정체 팩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폐쇄각 녹내장이 있는 환자에서 실제로 우리 눈의 본래 렌즈는 이렇게 약간 도톰한 모양이거든요. 백내장이 생기면 더 두꺼워지고요. 그래서 길이 굉장히 좁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수술할 때 사용하는 인공수정체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만 해도 이게 얇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넓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압이 올랐던 환자분들이 백내장 수술만으로도 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즉 폐쇄각 녹내장이 생기기 쉬운 눈에서는 백내장이 많이 심하지 않아도 백내장 수술을 조금 빨리 하는 거를 권유해 드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말 요즘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이 노안 수술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과 노안 수술이 다른 건지, 또는 어떤 환자분들은 나는 백내장 수술 말고 노안 수술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백내장 수술과 노안 수술은 술기는 똑같습니다. 이게 백내장 수술은요, 이렇게 각막에 작은 절개창을 내고 거기에 초음파를 넣어서 혼탁해진 수정체를 이렇게 부숴서 이제 제거를 하고요. 그 안에 얇은 인공수정체를 말아서 넣는 것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런데 흔히 알고 있는 저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노안 수술은 바로 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넣는 인공수정체를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넣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술이지만 다른 렌즈를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수술할 때 어떤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고요. 뭐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뭐 선생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인공수정체가 사실은 한 종류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수정체의 재질이나 모양은 정말 달랐지만 크게 말했을 때 초점이 하나인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전에는 썼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점을 하나로 맞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멀리 잘 보이게 맞추면 가까이 볼 땐 돋보기를 써야 되고, 가까이를 잘 보게 맞추면은 멀리 볼 때는 안경을 써야 되는 그런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썼었는데요. 요즘은 원체 이제 기술이 좋아지고 광학적인 이제 이해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초점을 이렇게 2개 또는 3개로 맞춰서 멀리 가까이 또는 멀리 중간 가까이를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인공수정체도 있고요. 또 초점을 이제 연속 초점이라고 해서 초점의 심도를 깊게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멀리와 중간거리, 뭐 중간과 근거리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잘 보이게 만드는 렌즈도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중에는 이제 난시를 교정하는 그런 렌즈들도 나와 있는데요. 렌즈는 보면은 모양도 정말 다양하고 재질도 다양하고 뭐 굉장히 다르지만 어쨌든 납작한 얇은 렌즈를 수정체가 있던 자리에 넣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링이 이렇게 보이죠. 다초점 렌즈는 이런 여러 가지 광학적인 이제 디자인을 통해서 빛을 나눠 써서 이제 여러 가지 가까이를 볼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렌즈입니다. 그래서 렌즈 종류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맞는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회사에서 나온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를 비교를 한 건데요. 단초점 렌즈에서는 이제 원거리에 초점을 맞췄을 때 원거리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중간거리와 근거리는 보면 좀 흐리게나 보이죠. 그런데 이제 다초점 렌즈를 쓰면 원거리와 중간거리, 근거리가 이제
다 잘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도 돋보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근거리와 중간거리에 초점만 맞춰주면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렌즈가 꼭 좋다, 나쁘다라는 기준은 아니고요. 나의 여러 가지 팩터들에 의해서 렌즈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초점 렌즈가 그럼 멀리 가까이 다 보이면 다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다초점 렌즈는 앞서 보신 것처럼 빛을 나눠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명도를 따지면은 단초점 렌즈의 선명도가 더 높습니다. 단초점 렌즈가 빛을 100%를 쓴다고 하면은 다초점 렌즈는 빛을 나눠 쓰기 때문에 실제로 한 90 몇 프로 정도의 빛을 쓰게 되는데요. 이러면은 예민하신 분들은 사실은 선명도가 흐리 약간 침침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두운 데 가게 되면, 즉 동공이 커지게 되면 선명도가 더 떨어져서 어두운 데서 시력이 많이 떨어진다, 침침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세밀한 작업을 하는데도 이 다초점 렌즈의 그 시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어두운데 이제 빛을 봤을 때 이렇게 빛이 번져 보이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렌즈를 사용하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 본래 도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밤에 운전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면 사실 다초점 렌즈가 아주 적합하진 않고요. 또 내가 굉장히 세밀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 단초점 렌즈를 쓰고 돋보기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선명한 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돋보기가 너무너무 쓰기 싫고 나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다 잘 보이는 게 좋다. 이러면은 다초점 렌즈의 만족도가 높아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제가 빛을 나눠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막에 혼탁이 있거나 아니면 망막에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녹내장 이런 병들처럼 시신경이 안 좋은 경우에는 빛을 나눠 쓰게 되면 사실은 더 침침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다초점 렌즈에 적합한 그 적응증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렌즈를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내 눈 상태, 내 도수, 나의 생활 패턴, 그리고 나의 성격, 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선명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잘 못 견디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나의 눈을 수술할 이제 안과 의사와 상의하셔 가지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내장 진단을 받고 백내장 수술을 결정하게 되면 이제 수술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수술 전에 그러면 어떤 걸 조심해야 되나? 라는 이제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뭐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환자분들이 뭐 막 적극적으로 하실 것은 없지만 이제 의사한테 알려주셔야 될 정보들과 그다음에 내가 조절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건강보조식품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수술하는 안과 의사에게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립선약이나 탈모약 같은 거 오래 드신 분들은 홍채가 이제 약간 힘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수술할 때는 홍채를 동공을 키워서 산동을 시킵니다. 그래야지 홍채 뒤에 있는 수정체가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들을 오래 쓰신 분들은 산동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홍채가 힘이 없어서 저희가 수술할 때 너무 이렇게 펄럭거리거나 축동이 되는 산동된 상황이 이제 풀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약을 일주일 정도 끊는 분들도 계시고요. 만약에 약을 계속 쓰셔야 되는 분들은 약을 쓰고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수술하는 안과 의사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 저희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수술하는 것과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알고 대비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도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고, 백내장 수술은 이제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항응고제, 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것을 반드시 끊어야 되는 수술은 아니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
정말 드물지만 심한 출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정보를 주시는 것이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내장 수술은 사실 크게 상관없지만 녹내장 수술이나 눈꺼풀 수술할 때는 양파즙을 굉장히 오래 드시는 분들 중에서 지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보고한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요런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는 경우에는 수술하는 의사에게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당뇨 조절입니다. 이 당뇨 조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당이 너무 조절이 안 되고 당뇨가 너무 높으면은 뭐 상처 치유도 조금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감염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당이 너무 조절이 안 되고 오래된 분들 중에 당뇨 망막병증, 당뇨 합병증이 눈 속의 신경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하고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신생혈관 녹내장과 같은 위험한 합병증이 드물지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 조절을 잘 하고 수술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안전합니다. 다음은 혈압 조절인데요. 역시나 사실 혈압도 백내장 수술 자체는 별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피가 좀 났을 때 지혈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혈압 조절이 너무 안 되는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눈 수술이고 국소 마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긴장하시고 정상적인 분들도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혈압 조절이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이 혈압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뇌라든지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당이나 혈압 조절은 이렇게 미리미리 잘 하시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은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백내장 수술했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감염입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눈에다가 기구를 넣고 수술하기 때문에 균이 따라 들어가서 감염이 되는 가능성이 낮지만 있습니다. 뭐 1000명에 1명, 뭐 3000명에 1명 여러 보고에 따라 다른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감염은 그래도 약을 쓰면서 잘 해결이 되는데 간혹 내성균이나 굉장히 심한 균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실명까지도 가능한 이제 부작용이 안내염입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 깨끗한 물은 괜찮지만 이제 물을 따라서 눈꺼풀에 있는 균이 따라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적어도 일주일은 눈에 물이 닿지 않게 뭐 세수도 물수건으로 닦으시고 가능하면 머리도 이렇게 뒤로 해서 감으시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뭐 같은 얘기지만 눈을 비비게 되면은 당연히 균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절개창을 꿰매는 경우보다는 그냥 이제 붓기를 통해서 잘 이제 실링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을 너무 세게 비비게 되면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같은 얘기인데 특히 잘 때는 나도 모르게 눈을 비비거나 눈이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술하고 한 1-2주까지는 잘 때 플라스틱 안대를 꼭 하고 주무시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금주도 사실 중요한데요. 수술하고 한 달까지는 이제 술을 드시게 되면 간혹 염증이 심하게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약간 아쉬울 때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수술하고 한 달까지는 금주를 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하고 적어도 일주일은 사실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상이 있으면 빨리 수술한 안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수술 일주일 이내에 충혈, 통증, 시력 저하가 있으면 반드시 수술한 안과를 빨리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뭐 드셨던 전립선 약이나 뭐 혹시 수술 전에 잠깐 끊었던 약물들은 수술하고 나면은 다 다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저는 이제 녹내장 환자분들을 많이 이제 진료를 하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녹내장 환자분들 수술할 때 이제 녹내장이 있는데 백내장 수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내장과 백내장은 다른 질환입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대부분 녹내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오히려 아까 폐쇄각 녹내장처럼 수술하고 나면 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수술할 때 저희가 이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탑 물질이라는 이제 젤리 같은 물질을 눈 속에 넣고 수술하게 되는데 고게 일부가 살짝 남으면서 일시적으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수술하고 한 달까지는 저희가 항생제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안약을 쓰게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 안약에 반응하는 분들 중에서는 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있는 분들도 당연히 백내장 수술을 하셔도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 초반에는 안과 진료를 좀 잘 보셔야 된다. 요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제 수술하고 나면 그러면 본래 넣던 녹내장 약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녹내장 약들은 수술 전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술 이제 녹내장 약 중에 몇몇 약물은 수술하고 나서 염증을 조금 더 심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수술하고 나서 이제 황반부종이라는 약간 위험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는 일부는 약제를 끊거나 바꿔야 될 수도 있어서요. 이 부분은 이제 수술한 안과 의사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무엇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당황스러운 일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시력은 정말 좋아졌는데 뭔가 불편하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비문증입니다. 비문증이 뭐냐면 눈앞에 이렇게 날파리 같은 게 떠다녀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비문증은 사실은 요렇게 눈 속에 유리체라고 젤리 같은 게 있는데 그 유리체에 혼탁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은 사실 요 앞쪽을 수술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뒤쪽까지 영향을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은 일부에서는 염증이 조금 심하게 생기면서 약간 비문증이 좀 더 심해졌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가장 많은 경우는 본래 눈 속에 이런 혼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백내장 때문에 가려 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다가 렌즈가 맑아지면서 요게 잘 보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수술하고 나면 다들 눈에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면은 떠다니는 게 너무 많아진대."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수술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본래 있던 비문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술 때문에 생기는 비문증은 시간이 지나면 보통 좋아지는데요. 본래 있던 비문증은 사실은 남습니다. 그런데 이 비문증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지만 내가 무시하게 되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비문증이 있지만 사실은 내가 굉장히 뭐 집중하거나 재밌는 걸 하거나 이럴 때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계속 무시하지 못하고 따라가면서 보게 되면은 머리에서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비문증이 크게 변화가 없으면 사실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내면은 대부분은 남아있지만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안 보인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구건조증인데요. 사실은 이 안구건조증이 백내장 수술하면 참 많이 생깁니다. 본래 안구건조증이 많이 연세가 드시면 사실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특히 뭐 녹내장 약을 쓰시면 더더욱이나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안구건조증이 왜 생기냐면요. 수술하게 되면 이제 안구 표면도 바뀌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수술하고 나면 저희가 쓰는 약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지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백내장 수술은 안구 건조증을 없애는 수술은 아니고 수술은 더 잘 보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을 하게 되면 흉터가 조금은 생기잖아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인공 눈물을 조금 자주자주 점안하시도록 설명을 해 드리고요. 안구 건조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안약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약제 그 백내장 수술과 연관된 안구 건조증은 보통 2-3 달이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비문증과 비슷하게 안구 건조증도 이전에도 사실은 있었지만 내가 잘 인식을 못 하다가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불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도 안과 의사로서도 이제 쪼끔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력 회복 지연인데요.
이게 사람마다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회복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다음 날이면 1.0을 보고 너무 잘 보인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도 시력이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히 올라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안경을 쓸 때도 사실은 안경 도수가 조금만 바뀌어도 어지럽잖아요. 적응 시간이 필요한데 백내장은 뿌옇던 렌즈를 또 굴절력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노안이 굉장히 오래됐던 환자분들이 다초점 렌즈를 쓰셨을 때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익숙해졌던 보는 신호와 실제로 수술했을 때 신호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렌즈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서부터 신경에서 받아들여서 머리에서 뇌에서 처리하는 이 과정까지가 다 적응을 해야지 사실은 시력이 잘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길게는 특히 뭐 다초점 렌즈 수술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일부에서는 정말로 3개월이나 6개월까지 기다려서 시력이 좋아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드물지만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입니다. 이제 망막박리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눈 속에는 망막이라고 얇은 신경이 있는데 카메라로 따지면 이제 필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찢어지면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신경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망막은 신경은 눈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망막박리를 오래 두게 되면은 사실은 실명할 수도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응급수술이 필요한데 이 백내장 수술은 사실은 요 앞쪽을 수술하는 거고 망막은 뒤쪽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이게 생길까라는 이제 의문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염증이 좀 생기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망막박리의 위험 인자가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사실 백내장이 가리고 있으면 망막에 이상이 있어도 저희가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백내장 수술하면 이제 뒤가 너무 잘 보이니까 망막박리를 좀 더 잘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술하고 나서 비문증이 비슷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떠다니는 게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한 군데에서 불빛이 계속 번쩍거리거나 아니면 정말 까만 커튼 같은 게 갑자기 주변부에 이렇게 가려 보인다? 그러면은 빨리 안과의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당뇨가 조절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한 신생혈관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드물지만 이제 당이 굉장히 심하거나 아니면 눈으로 피가 잘 못 가는 안허연 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특히 눈은 산소를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당이 너무 심하거나 이러면 산소의 그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눈에서 계속 혈관을 만들어내는 인자를 자꾸 이제 내뿜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인자들이 자꾸 나쁜 혈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백내장 수술하게 되면 수정체가 있을 때는 수정체가 굉장히 두껍고 크기 때문에 이런 나쁜 혈관을 만드는 인자들이 이렇게 앞쪽까지 잘 못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백내장 수술하게 되면 이제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쁜 혈관을 만드는 인자들이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이렇게 홍채에는 이렇게 무서운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쁜 혈관이 생기고 아까 전에 제가 눈에는 섬유주라고 하수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피가 이렇게 나쁜 혈관이 생기면서 안압이 급격하게 오르고 뭐 피가 나면은 눈에 피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로 이제 실명까지 이룰 수 있는 신생혈관 녹내장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이 너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레이저 치료를 먼저 하고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도저히 레이저 수술이 안 되는 경우는 요즘은 다행히 이런 혈관을 만드는 나쁜 인자들을 이제 조금 줄이는 약제들이 잘 나와 있어서 이제 수술 전후로 그런 주사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사실은 백내장 수술 후에 불편한 것이 사실 이렇게 위에 두 가지는 굉장히 흔하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하진 않은데 망막박리나 신생혈관 녹내장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일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안과 외래를 정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백내장 수술에 대한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좀 해 주셨는데요. 먼저 한이님께서 "당뇨 있는 사람도 백내장 수술이 되나요? 당뇨는 합병증이 많아서 수술해도 될까 두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가 있는 분들도 백내장이 생기면 당연히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백내장이 너무 진행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하는 걸 보기도 어렵고, 나중에 뭐 레이저 치료나 이런 거 할 때 백내장이 가려서 사실은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면은 사실 당 조절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과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전 처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하고 나서 또 저희가 이제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진행하시면은 별로 문제 없이 잘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유튜브에서 자유롭게 님이 유튜브에서 백내장 수술하면 노안까지 한 번에 교정된다고 광고를 하는 거를 보셨다고 이제 하시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돋보기를 아예 안 쓰고 살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노안은 조절력이 떨어지는 거고 백내장은 혼탁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무리 백내장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젊었을 때 눈처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인공수정제 종류가 정말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직도 완벽하게 젊었을 때 눈처럼 만드는 인공수정제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면은 물론 노안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초점 렌즈 요런 것들이 이제 안경을 벗고 가까이를 상당히 잘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긴 하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 눈처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백내장이 없는 분들이 단순히 노안을 교정하기 위해서 노안 교정 수술처럼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거는 반대고요. 물론 이거는 현재 나와 있는 렌즈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수술은 저희가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공성체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 정말 젊었을 때 눈처럼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냥 정말 백내장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노안만을 위해서 수술한다? 아직 그 정도의 기술은 아니고요. 물론 앞으로 이제 렌즈가 자꾸자꾸 발달하게 되고 기술이 더 발달하게 되면 사실은 노안도 정말 불편하니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아메리칸 빌리지 님이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은 바로 사라지는지, 아니면 며칠 정도는 불편함이 남는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이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달라지죠. 왜냐하면은 백내장 때문에 안 보이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간혹 가다가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 정말 녹내장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망막 질환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때문에 불편한 시야 흐림은 백내장 수술하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회복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데 원인이 백내장이 아니라면 당연히 백내장 수술을 받는다고 이제 증상이 사라지진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과 의사와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민님께서 한쪽 눈만 백내장이 올 수도 있나요? 양쪽 시력이 차이가 심하면 생활하기 불편할 것 같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쪽 눈만 백내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상, 이게 정말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뭐 이렇게 논문에 보면은 정말 눈꺼풀에 침 맞고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도 이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염증도 한쪽 눈에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제 백내장이 좀 더 생길 수가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생길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눈을 계속 비비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유난히 한쪽 눈만 비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쪽 눈에 백내장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은 가능하면 비비거나 부딪히거나 다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40대 초반 이제 남자분이시고 시력이 양쪽 0.1 정도 되는데 이제 시력 교정 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는데요. 각막 깎는 수술을 하면은 백내장 수술할 때 정확하게 수술이 어렵다라고 들으셔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전에는 이제 라식이, 저희가 이제 백내장 수술할 때 안경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사실은 안경을 써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백내장 수술은 렌즈를 여러 번 검사를 해서 렌즈를 이제 확률에 따라서 가장 오차가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 렌즈를 눈에 이제 넣게 되면은 사실은 갈아 끼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정말 드물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오차가 별로 크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갈아 끼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수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렌즈 도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굉장히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오차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력 교정 수술을 라식이나 라섹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이제 각막의 모양이 바뀌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인자들이 좀 바뀌고 그래서 남들보다는 오차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집니다. 그런데 다행한 거는요. 요즘 이제 원체 라식 후에 수술받는 케이스들이 많아지면서 역시나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졌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술을 안 한 분들보다는 각막을 깎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오차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질문 주신 분께서 이제 40대 초반이시면 사실은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하시는 때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력 교정 수술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노안이 더 빨리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력이 양쪽 0.1 정도 되면은 근시가 있으셔가지고 아마 가까이는 맨눈으로 보이실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수술하게 되면은 멀리는 잘 보이는 대신에 가까이가 맨눈으로 안 보이는 노안의 증상을 더 빨리 느끼실 수가 있어서 사실은 40대면은 저 이제 시력 교정 수술을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안내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결국 눈속 수술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백내장 수술의 그런 위험 부담이 거의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사람마다 나는 정말 지금 안경이 너무 불편해서 나는 무조건 안경을 벗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크게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지내시다가 나중에 백내장이 생기면 백내장 수술할 때 한번 시력을 교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수술을 하고도 이제 빛번짐, 야간 빛번짐 때문에 운전이 어렵다는 분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렌즈 선택을 잘못하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강의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나눠 쓰기 때문에 사실은 어두운 데 가게 되면 동공이 커지게 되면 빛이 더 이제 빛번짐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야간에 운전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다초점 렌즈를 권해드리진 않고요. 대부분은 단초점 렌즈나 아니면 이제 연속 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그런 증상이 훨씬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렌즈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소소한 나날들님께서 렌즈 종류에 따라서 수술 시간이 달라지거나 수술 난이도가 달라지기도 하나요? 의료인 입장에서 추천하는 렌즈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렌즈 종류에 따라서 사실 수술 시간이 그렇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수술 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눈 상태에 따라서, 내 백내장 정도에 따라서 또는 이제 정말 이제 사람마다 정말 눈 모양도 다르고 눈의 특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 시간이 좀 달라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렌즈 중에 난시 교정 렌즈들이 있는데 난시 교정 렌즈들은 사실은 난시 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난시 교정을 안 하는 일반 렌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렌즈를 정확한 각도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각도가 딱 맞으면 좋지만 만약에 각도가 좀 틀어졌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려야 되고 요런 일들이 생겨서 사실은 수술 시간이 좀 달라지고요. 수술 난이도는 렌즈라기보다는 정말로 내 눈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강의에서도 사실은 렌즈의 기준을 이제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렌즈든 사실은 그래도 백내장이 있는 눈보다는 훨씬 잘 보입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있는데 막 수술을 미룰 필요는 없는데요. 어떤 렌즈를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해야 될 인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도수, 내 생활 패턴, 나의 성격, 뭐 내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내시신경이나 각막이나 망막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렌즈마다 사실은 보험이 되는 렌즈도 있고 또 안 되는 렌즈도 있어서 가격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렌즈를 결정하기 때문에 환자분 눈을 검안하는 의사가 사실은 눈을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시는 의사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루 한 건님이 다초점 렌즈는 멀리 가까이 모두 잘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빛번짐, 눈부심이 문제라는데 어느 정도로 심한가요?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정말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로 하나도 안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불편해서 렌즈를 바꿔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내 눈이 가지는 특징도 다르고 또 사실은 비슷한 빛번짐이라 하더라도 그걸 더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냥 뭐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정말로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초점 렌즈는 젊었을 때 눈처럼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멀리 가까이를 다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어릴 때 눈은 아니고요. 초점거리에 따라서 약간 이제 뭐랄까 뿌연 느낌이 살짝 드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느끼는 게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해진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내용들은 아까 전에 이제 설명해 드린 그 부분으로 이제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홍성님께서 수술 후 며칠간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머리를 숙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왜 그런지를 알고 싶다고 하시고 팔이나 허리를 쓰지 않냐.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뭐 절대로 옆으로도 자면 안 되고 막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저는 머리를 숙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별로 안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무거운 거를 확 들 때 이제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눈에 뭐 통증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하면서 혈압도 좀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물론 굉장히 심하게 비빈다든지 아니면 심한 충격을 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 부위가 완전히 낫지 않았을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렌즈가 완전히 자리를 잡는 때까지 보통 제가 한 달을 보거든요. 근데 그전에 너무 심한 움직임을 하게 돼서 정말 드물지만 렌즈의 위치가 이제 바뀌거나 이러게 되면 시력의 회복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너무 무리하시지 않는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무리하시게 되면 당연히 수술하고 나면 몸은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에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반드시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유가 맛있는 카페라떼님께서 한쪽 눈을 수술하고 나면 다른 쪽 눈이 더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눈의 백내장은 대부분은 양쪽이 비슷하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수술 결정할 때 보통 더 안 좋은 쪽을 이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은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양쪽 눈이 똑같이 침침할 때는 잘 못 느끼시던 분들이 한쪽 눈이 되게 맑아지면
상대적으로 수술 안 한 쪽의 혼탁도를 더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보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쪽 눈 수술하고 그러면은 이제 더 안 좋은 쪽이 더 잘 보이게 되면은 이전에는 더 잘 보였던 쪽인데 이제는 너무 불편하네요 라고 느끼셔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정말 다르거든요. 백내장 정도에 따라 다르고 내 도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한쪽 눈 수술하고 이제 보통 이제 연세가 드셔서 생기는 노인성 백내장의 경우에는 한쪽 눈 수술하고 보통 한 1, 2주 아니면 뭐 한 몇 달 이내에 반대쪽 눈을 수술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유리체 절제술과 이제 백내장 수술을 경과했는데 가까운 핸드폰 글씨가 보이는데 정상일까요? 라고 이제 일단은 유리체 절제술과 백내장을 하셨다면 이제 망막에 문제가 있으셔서 이제 같이 수술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핸드폰 글씨가 보이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원거리로 맞췄다 하더라도 사실은 도수나 아니면은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돋보기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 조절력이 잘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만 사람의 몸은 굉장히 신비로워서 사실은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도 굉장히 가까이를 잘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동공이 작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근거리 시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눈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백내장 수술을 원거리로 하고 유리체 절제술을 같이 하셨는데도 가까이까지 보인다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겠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백내장의 진단 그리고 백내장 수술 전후에 주의할 점, 백내장의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렌즈도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렌즈가 나오면 사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일부는 내용이 수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백내장을 이제 진단을 받거나 백내장을 이해하신다면은 그래도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